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형물류 이야기 9주차 사전 제작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 때,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명예혁명도 있었고, 프랑스 혁명도 있었고, 미국의 독립전쟁도 있었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동,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변동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어떻게 보면 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어떤 정치적인 변혁보다 인류에 미친 어떤 그 영향으로 치면 저는 산업혁명이 더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국이란 나라가 명예혁명, 청교도혁명과 같은 어떤 지배자의 통치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떤 그 법에 의한 어떤 개인의 어떤 주관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통치를 그런 정부, 입헌군주 국가를 만들었다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영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산업혁명이라는 사건을 시작을 하게 되죠. 이러한 변혁을 통해서 어떤 영국이란 나라가 그 조그만 유럽 변방의 섬나라에서 대영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보고 인류사적으로도 엄청난 큰 변화, 이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인해서 인류가 산업혁명 이전과 제가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건이라면 제가 오프라인 수업 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이전과 그 이유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바뀐 게 없으면 그건 혁명이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혁명이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벤트? 행사? 변동? 변화? 단순한 변동, 변화와, 그러니까 영어 표현으로 change와 revolution, 이건 완전히 뭔가 좀 단어가 주는 어감 자체도 여러분들이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지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산업혁명 이후는 산업혁명 그 이전과 훨씬 다른 많은 변화들을 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산업 생산력이라든지 공업 생산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인구 숫자라든지 세계화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산업혁명을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기술 진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뒤에서 얘기하게 될 증기기관과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원래라고 한다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연의 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던 인류가 어떤 그 새로운 동력원을 확보를 하고 그 새로운 동력원을 통해서 생산 기술, 생산량 이런 것들이 혁명적으로 바뀌는 그런 것들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증기기관이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들이 인류의 어떤 기술적인 진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이게 약간 이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있는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것이 그 노동자들의 그 생산이 이제 근대적인 자본주의의 어떤 생산 양식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이 도입되었다. 이런 입장으로 시각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국민의 어떤 단순히 식량 생산과 거기에 대한 그 식량에 대한 수요, 요 정도의 어떤 경제 지표만이 중요했던 시기에서 국민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총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경제적 지표, 양적인 경제 지표가 활용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어떤 사회가 규제 일변도, 규제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변환을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 발전 속에서 여러 가지 기계와 여러 새로운 동력원들이 등장을 하면서 기존에는 자연의 힘에 인간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인간이 그러한 자연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다, 통제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이 산업혁명이 지니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산업혁명이 인류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뭐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뭐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생각을 가져보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있고, 뭐 산업혁명이라는 인류사적인 사건도 그것을 해석하거나 생각하는 입장은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과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산업혁명이 기술혁신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혁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바탕에서 나온 결과물들이 여러 가지 생산력을 증대시키거나 하는 뭐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초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수준 높았던 이제 이 중세 이후에 유럽이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절대 왕정의 도움을 받는 그런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기초적인 뭐 물리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지식이 향후에 이제 뭐 전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술이 기반이 되지 않았나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농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뭐 어떤 모직물, 예를 들어서 중세 때부터 모직물을 가공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계 기술에 대한 숙련도, 이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었던 것 또한 영국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나타난 분야가 아무래도 면공업인데, 면공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그 가장 첨단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반도체, 배터리, 뭐 AI, 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최첨단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7세기, 18세기 뭐 이럴 때 인류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면공업. 그러니까 인류가 여러분들 한 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옷을 당연히 뭐 여러 차례 갈아입고 패션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내가 어떤 스타일과 취향에 따라서 옷을 입는 시기인데, 이것은 옷이라는 상품이 공장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된 이후부터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이 수백 벌의 옷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는 것은 현대인들한테나 가능한 이야기지, 근세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거죠. 한평생 옷 한 벌로 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사면 그 옷이 해질 때까지, 더 이상 입지 못하게 될 때까지 입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것을 많이 그러한 가치 있는 물건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치 있는 물건을 대량 생산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옷의 가격은 아무래도 점차 낮아질 것이고, 그 옷을 구매하는 시장 뭐 이런 것들 자체가, 시장 자체가 커지겠죠.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손으로 옷을 만드는 사람과 기계를 이용해서 옷을 만드는 사람의 어떤 생산량이나 그 생산량 차이에서 오는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면직물이 일종의 모는 이제 양털 깎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면의 경우에는 식물성 그 솜에서 실을 뽑아서 옷을 짜는 건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기본적인 옷, 속옷, 뭐 티셔츠, 바지 이런 것들의 소비재로서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비재의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가 있고, 면직무를 짤 때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이런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거치면서 국사 시간에 문익점, 뭐 목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목화라고 하는 게 저도 뭐 실제로 목화밭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냥 샘플로서 이렇게 생긴 걸 보는데 그게 이제 솜이잖아요. 근데 그 솜을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솜에서 실을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실을 뽑아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화가 꽃이잖아요. 꽃이기 때문에 이 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씨앗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목화꽃의 그 꽃봉우리 부분이 이제 변하면서 그 이렇게 솜이 맺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식물성 생산품이죠. 일종의 그 안에 씨앗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씨앗이 옷 만들 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그 목화꽃에서 목화꽃을 따서 실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목화가 솜이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섬유질이 뭉쳐 있잖아요. 그 뭉친 걸 가지고 어떻게 옷을 만들겠어요? 그거를 가느다랗게 일률적으로 가는 어떤 실로 뽑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방적 작업이라고 해요. 방적. 그리고 실을 짰어요. 실로 옷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직물을, 그러니까 옷감을 만들어야 돼요. 그 실로 우리 여러분들 면 티셔츠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이제 다 그 생산 기술이 좋아져서 이게 다 직물이 아니라 이렇게 편물처럼 이렇게 옷을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실을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교차를 해야 뭔가 이 직물이라는 게 이렇게 뭐 풀리지 않고 잘리지 않고 뭐 이렇게 조직을 계속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 자체로는 옷이 안 되잖아. 그러면 실을 옷으로 만들기 위한 중간 단계가 있는데 이게 직물을 짜는 과정이고, 직물을 짜는 과정을 방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 그 7월 7석 견우와 직녀 이야기 들어봤죠? 그 견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 치는 사람 아닌가? 예, 그렇죠. 근데 직녀는 뭐예요? 이 직녀할 때 그 직자가 방직할 때 그 직입니다. 그러니까 직무를 짜는 여자란 뜻이에요, 직녀가. 그래서 직녀가 뭘 해요? 이거 뭐 뜨잖아. 예. 그러니까 그 옷감을 짜는 거야. 그러니까 옷감을 짤 때 예전에는 수동으로 했다는 거죠. 수동으로 했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기계의 힘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엄청난 변화인 거죠. 자, 그래서 1750년대 실을 이제 방직을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게 이제 플라이 셔틀이 이게 휙, 자, 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걸 세로라고 해야 되나, 가로로 해야 되나, 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 사이를 이렇게 실이 세로줄이 있고 가로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그 버버리나 닥스 같은 그 체크 무늬 옷들을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그럼 한쪽 그게 체크 무늬가 있고 이쪽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할 때 이렇게 실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직물을 짜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적기에 있어서도 이거를 기계적으로 목화 솜에서 실을 뽑아내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제니 방적기입니다. 제니 방적기. 그리고 물의 힘을 이용해서 수력 방정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제니 방적기와 수력 방정기의 장점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실을 뽑아내는 것이 뮬 방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쭉 지나가면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방직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방적은 실을 짜는 거잖아요. 실을 만드는데, 실은 빨리 만들었어. 그러면 실을 빨리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은 옷을 빨리 만들고, 직물을 빨리 만들고, 직물을 통해서 옷도 빨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을 뽑아내는 기술이 빨라짐과 동시에 거기에 맞춰서 전동을 이용한, 기계의 힘을 이용한 직물 짜는 기계, 옷감 짜는 기계를 1785년에 만들어지면서 이 속도가 엄청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휘튼이라는 사람이 조명기도 만들어야 돼요. 조명기는 뭐냐면 목화에서 실을 분리해내는 기계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쭉 설명을 하는 것처럼 목화솜에서 실 뽑아내고 그 실을 만들고 그 실을 이용해서 직물을 짜고 하는 프로세스가 사람의 수공업으로 이루어지던 것에서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인도 독립의 아버지가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간디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지만 그런 장면 본 적 있을 거예요. 간디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레를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립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목화솜에서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에도 면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사람이. 그걸 손으로 했다 뿐, 기계로 하지 않고 손으로 했다 뿐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목화솜에서 일일이 물레로, 손으로, 자기 손의 힘으로 이렇게 실을 뽑아내는 걸 하는 거예요. 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인도에서 생산되는 목화를 가져다가 영국에서 이런 방직기나 방적기를 이용을 해서 실을 뽑아내고 면 직물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해서 다시 그거를 인도에 파는 거야. 그러면 인도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방직이나 방적 산업이 발달할 수 없죠. 인도는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화만 길러고 목화만 재배해야 되는 거야. 1차 산업만 하라는 거야. 산업이 고도화되지 않아. 그러니까 종속되는 거죠. 뭘로? 영국의 방적 산업을 지탱하기 위한 원재료를 공급하고 그 방적 산업, 그리고 이 면공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수입하는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거야, 인도는.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세의 자본에서 벗어나서 그냥 스스로 목화솜에서 실을 뽑아내는 작업을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마하트마 간디가 이 물레 돌리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왜 그 물레를 돌리고 있느냐,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공업들이 발달을 했고, 그 면공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는 당연히 전기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전기기관의 힘으로, 이게 이제 사람이 손으로 돌리는 힘이 아니라 전기기관의 힘에 의해서 이제 태엽이 돌아가고, 태엽에 의해서 기계희, 운동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기계들을 돌리는 거죠. 이걸 만들어낸 사람은 제임스 와트입니다.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기계와 관련된 엔지니어였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기계들을 혼합을 해서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1776년에 본격적인 상업 목적의 증기기관을 탄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이제 여러 가지 개량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와트의 증기기관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그 수증기의 힘을 응축을 해가지고 뭘 돌려요? 바람개비 같은 거 돌리죠. 그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힘을,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제공을 해서 그 열 에너지를 통해서 수증기를 만들어내고, 수증기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운동 에너지를 더 모아서 키워내는 거죠. 그럼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석탄을 떼거나 나무를 떼거나 할 텐데, 그러면 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되겠어요? 좀 더 증기의 발생되는 증기를 조금 더 모아서 그 발생시키는 운동 에너지를 좀 더 높이는 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증기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증기기관을 만들었고, 이 증기기관은 처음에는 안 받아들여집니다. 증기기관을 써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뭐 장기간의 할부제도, 뭐 오늘날의 렌트제도 같은 방식으로 해서 판매를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효용성을 깨닫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대량 생산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 시대의 어떤 공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이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입니다. 이게 이제 제니 방적기, 그리고 수력 방적기, 그리고 요 두 개의 장점을 이용한 묘 방적기 등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증기기관이 발달하면서, 운송수단이 발달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증기를 이용해서 사용된 두 가지 대표적인 운송수단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배, 그리고 두 번째가 철도입니다. 왜냐하면
증기기관이 이 지금 보면 엄청 크잖아요. 이 정도의 사이즈의 어떤 기관이 들어가려면 큰 선박이거나 큰 어떤 어떤 철도여야 됐던 거죠. 예, 뭐 이 정도 사이즈. 왜냐면 이게 증기기관을 하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열 에너지를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제 석탄을 떼야 되잖아. 이 석탄을 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석탄을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석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부피가 크잖아. 예, 그 부피가 큰 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석탄을 때워야 이 열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전기기관의 한계가 뭐가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즉 다시 말하면 물을 끓인다고 했잖아요. 예, 물을 끓여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한 초등학교 정도 되면 알죠? 물을 끓이면 전기가 발생된다. 그러면 물이 전기가 되는 거잖아. 물이 증기가 되면 물이 그대로 남아있나? 아니죠. 물이 줄어들겠죠. 증기로 다 바뀌고 나면. 이걸 이제 기하한다 하죠. 기하가 일어나면 이게 줄잖아요. 물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증기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석탄도 들고 다녀야 되지만, 뭐도 들고 다녀야 되냐면, 물도 들고 다녀야 돼요. 물하고 석탄을 같이 공급해 줘야 됩니다. 증기기관을 돌리기 위해서는. 그게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증기기관 하나 돌리려면 이 주변에 뭔가 물탱크도 있어야 되고 석탄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도 있어야 되고 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는데 일단 그래서 먼저 발달되는 거는 일단 마차에다가는 증기기관을 달 수가 없죠. 생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만 일단 말이 있으니까 육상 운송에서는 영국의 경우에는 유료 도로인 턴파이크라는 걸 만들어 유료 도로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고속도로 같은 거 그걸 만들어서 마차를 신속하게 이동시키는 그런 수단이 발생했고 그리고 운하를 만듭니다. 내륙 운하를 만들어서 이제 선박을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철도의 변화가 가장 컸죠. 1830년에 리버풀과 맨체스터 간의 50km 구간을 시속 약 22km 시속 약 22km라고 하면 오늘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30km인데 그거보다도 안 되는 속도죠. 그거보다 안 되는 속도로 갔지만 이게 말보다는 빠르고 말보다는 지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말보다는 엄청난 양의 운송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인류의 새로운 운송수단이 탄생한 거죠. 이걸 통해서 인류가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운송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영국 경제가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맨체스터 리버풀 운하. 자, 맨체스터와 리버풀. 여러분들 뭐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프리미어 리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뭐 리버풀, 에버튼 뭐 이런 구단들의 이름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리버풀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 맨체스터는 내륙 도시예요. 그래서 맨체스터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면직물이나 모직물을 가공하는 그런 공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리버풀은 부산처럼 항구 도시였는데 그러면 맨체스터로 어떤 원자재가 들어가고 혹은 이제 수출이 이루어지려면 맨체스터에서 리버풀로 물건이 와서 리버풀 항구에서 선박을 이용을 해서 운송을 하는 그런 루트가 일반적인데 이 구간을 운하를 뚫어버린 거죠. 운하를. 그래서 리버풀에 배가 접안하지 않더라도 바로 맨체스터로 들어가서 거기 맨체스터에다가 배를 대고 정박을 하고 맨체스터에다가 직접적으로 화물을 내리거나 운반하는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맨체스터 리버풀 운하로 인해서. 그래서 이 맨체스터가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왜냐면 산업 자체는 맨체스터가 발달해 있으니까 리버풀은 뭐 어떤 중간에
항구 도시밖에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항구 도시의 역할과 기능이 맨체스터 리버풀 운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맨체스터 리버풀 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라이벌리가 이 노스 웨스트 더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라이벌리가 다 어떤 배경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경제학 시간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하겠지만 필요한 여러 가지 제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력이에요. 노동력. 노동력이 공급이 되어야, 노동자가 있어야 그 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노동 공급이 중요했는데, 이 노동 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인구를 증가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출생률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여기에는 뭐 의학이라든지 뭐 이런 뭐 그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것들의 발달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인구가 늘고 그리고 그 늘고 있는 인구를 이용을 해서 공업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쯤부터 영국은 이제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인구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노동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를 짓는 것보다 도시에 가서 공장 일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그런 어떤 판단 하에 그 어떤 노동력을 공급하는 도시 노동자들이 대도시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그런 이 시기에 어떤 그 노동 복지라든지 노동의 어떤 그 가치라든지, 안 그래도 우리가 어저께가 노동절이었죠. 메이데이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산업혁명 초창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노동자의 대우가 뭐 거의 노예에 버금가는 뭐 그런 최악의 컨디션이었어요. 오늘날로 보면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오늘날의 노동자들이 누리는 결사의 자유라든지 뭐 노동쟁의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의 뭐 노동자들이 누리는 뭐 주 뭐 40시간, 뭐 주 44시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그 초과 근무에 대한 뭐 부분들, 뭐 그런 것들을 이 시기에 노동자들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근무하고 착취당하는 거죠. 착취당하고 혹사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우가 좋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저임금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1799년에 결사금지법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막으려고도 했지만 노동자 세력의 성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824년에 노동조합이 결성이 되고 노동자들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특히 이 시기에 이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과 같은 노동 선언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시대적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 어떤 사상적인 등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도시 노동자들의 삶이라는 게 굉장히 피폐했고, 그리고 이 어린이들에 대한 뭐 노동권 이런 것,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던 말 그대로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참 이 사회의 그림자로서 뭐든지 이 사회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고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에 어떤 드리워진 그림자가 이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착취라든지 노동자들의 참혹한 현실이라든지 어린이들에 대한 노동 착취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 시기에 존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 공급만 이루어져서 산업혁명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자본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상공의 발달과 함께
영국에서도 금융업이 발달을 하면서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잉글랜드 은행이 쉽게 말해서 화폐를 찍어내는 발권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대정부를 향해서 돈을 빌려주고 국채를 운영을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뭐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제약적이었는데 이게 국책은행 말고도 민간의 어떤 대금융 자본이 운영을 하는 개인은행, 투자은행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하고 이것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대단한 투자자로서 산업에 대한 투자 자본으로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그 자본이 산업에 흘러 들어가고 산업혁명의 어떤 시발점이 되거나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런 대금융가들 중에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여러분들 관련된 컨텐츠들을 찾아보면 로스차일드 가문이 얼마나 이 대자본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개인 은행들이 어떤 한어음이라든지 어음 할인이라든지 그 어떤 단기 대부 이런 것들도 하고 국채 발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큰 집 있으면 중견 기업도 있겠죠. 대기업 있으면 중견 기업이 있듯이 각 지역에서도 지방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각 지역의 산업에 어떤 신용을 제공하고 자본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결국에는 개인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어떤 최후의 보루, 최후의 대부자로서 마지막 보루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형태의 금융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본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원인들을 따져보고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영국의 산업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노동력이라든지 자본력의 공급도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 농사 짓기에는 최악의 땅이지만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철이라든지 납, 구리, 주석, 석탄, 특히 석탄, 석탄이 다량 매장이 되어 있어서 노동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여기서 높다는 거는 흑인 노예나 이런 거에 비하면 아무래도 높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연 자원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어떤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영국이 또 아까 제가 인도를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해외 식민지가 있었기 때문에 해외 식민지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 원료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또 해외 식민지가 또 뭐가 되냐면 완성된 제품의 판매처 역할을 수행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싸게 공급해서 가공을 해서 그 식민지에 비싸게 팔아먹으면 엄청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국의 산업혁명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건 거잖아요. 영국의 식민지는 원자재를 수출을 하고 영국은 가공을 해서 완제품을 수출하고 일종의 분업이 발생하는 거죠. 국제 분업.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국제 분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역 이론 수업 때, 경제학 수업 때 들은 그 고전파 경제 이론 있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비교우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기존의 중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전통적인 보호무역, 중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무역, 물론 영국이라는 그 본국과 식민지 간의 블록 경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국제 분업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무역을 통해서 전체적인 국익을 증대시킨다라고 하는 기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영국에 이어서 여러 나라로 산업혁명이 더 이제 가속화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만 산업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계속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은 이 당시에 이제 1830년대에는 전체 세계 공업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가 1860년대가 되면 이제 맥시멈을 찍습니다. 19.9%.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60년대 전 세계 지구의 공업 생산량의 20%를 영국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가 프랑스도 이제 점차 늘어나죠. 프랑스도 뭐 1860년대 7.9%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이 영국의 그 흐름은 세계 1,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완전히 꺾입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이라는 잠재력이 엄청난 괴물은 1830년대에는 2.4%, 1860년대에는 7.2%였지만 세계 1차 대전 바로 직전인 1913년이 되면 32%라고 하는 수준의 공업 생산력을 가지게 됩니다. 미국이 그만큼 이 시대에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의 한 30%가 미국에서 생산됐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공업 생산량을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보면 아마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 정도가 가장 많은 공업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돼서 유럽의 여러 나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고요. 프랑스도 뭐 영국만큼은 아니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어떤 그 귀족 사회나 교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분배가 되고 뭐 이 또 그 나폴레옹이 있었고, 나폴레옹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 이후에 이제 왕정이 복고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급진적인 정치적 변화라든지 공포 정치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점차 어떤 안정이 처해지고 본격적인 이제 공업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영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무슨 뭐 프랑스가 뭐 산업혁명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뭐 그런 거지는 않아요. 계속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거진 다 지배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떠안은 채로 시대의 변혁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측면에서 불운했다고도 볼 수 있고 뭐 불가피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이 어떤 사회적 혼란과 뭐 재산권 침해, 뭐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프랑스란 나라가 저력이 있어요. 땅도 넓고, 그리고 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농업 생산력이 뛰어납니다.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농업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프랑스이기 때문에 인구도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영토가 넓기 때문에 그 영토에서 생산되는 뭐 석탄이라든지 이런 지하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뭐 그러니까 프랑스는 뭐 조금씩 한 발씩 늦어요. 그래서 뭐 금융제도에서도 그렇고 뭐 철도의 건설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늦지만 어쨌든 프랑스도 영국처럼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이걸 바탕으로 뭐 해외의 많은 식민지 경영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서구의 선진국이자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고, 그 결과가 오늘날에도 뭐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정치, 외교적, 경제적 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1889년에 뭐 파리 만국 박람회 이런 것들 개최하면서 이 1889년 프랑스 파리 만국 박람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에펠탑이잖아요. 이 에펠탑이 지금도 프랑스 파리의 상징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일 또한 영향을 받겠죠. 독일도 상대적으로 프랑스에 비해서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화되어 있는 낙후지였는데 이게 이제 공업화가 시작이 되는데 프랑스랑은 좀 다르게 프랑스는 절대 군주의 정치 체제였다가 혁명이 일어나고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만 그리고 뭐 그런 어떤 흐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문제였지만 이 독일은 문제가 뭐였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그 어떤 울타리 안에서 독일이 여러 조그마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방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공작이 다스리거나 백작이 다스리거나 후작이 다스리는 그런 어떤 국가 그러니까 통일되지 않은 지방의 조그마한 나라들로 쪼개져 있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게 이제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준 거는 스스로 변한 게 아니라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침략자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독일의 여러 조그마하게 흩어져 있었던 작은 국가들 뭐 작센이니 바이에른이니 프로이센이니 뭐 이런 나라들 하노버 이런 나라들이 어떤 독일의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을 대두하게 됨으로써 어떤 통일된 분할되어 있는 정치, 외교, 경제를 통합할 필요성을 독일 사람들 스스로가 인식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등장하게 된 나라가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입니다. 프로이센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세계사를 좀 깊게 공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이센이라는 나라는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프로이센이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독일의 전신이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은 일종의 그 독일 지역에 막 흩어져 있었던 국가 중에 원 오브 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여러 차원에서의 계몽군주, 뭐 프리드리 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프로이센의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북유럽의 프로이센의 영지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독일이 통일을 꿈꾸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센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영토를 넓혀 나가면서 프로이센이 추구를 했던 게 뭐냐면 이 독일 지역에서 오늘날의 독일 지역에서 단일의 간세동맹, 이 단일의 간세동맹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대내적으로 간세 장벽을 철폐하고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서의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의 FTA나 나프타나 EU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독일이란 나라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바이에른이니 뭐 바덴이니 알자스 로렌이니 작센이니 뭐 이런 나라들로 다 쪼개져 있었던 것을 하나의 울타리로 묶고 하나의 경제권 하에서 대내적으로는 간세 장벽을 철폐하는 그런 역할과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이 프로이센의 등장과 함께 간세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는 부분들을 없애버림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정치적 통일에 앞서서 경제적 통일을 먼저 이루어갔다. 제가 FTA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FTA를 통해서 경제적 국경선을 없애고 경제적 통합을 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프로이센도 이 흩어져 있던 여러 독일의 여러 나라들을 군사적으로도 점령해 갔지만 이 프로이센의 주도로 인해서 어떤 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대내적으로 독일 국가들끼리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통합과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키고 결국에는 오늘날의 독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성 로마 제국의 영토였고요. 요 노란색이 뭐냐면 오늘날의 오스트리아 그리고 헝가리 그 전신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군청색 남색으로 쳐져 있는 것이 프로이센인데 프로이센이 땅덩어리 이렇게 흩어져 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지도상으로 보면 오늘날의 폴란드, 러시아 땅 쪽에도 프로이센 땅이 있습니다. 이 땅들은 세계 1, 2차 대전 지나면서 독일이 두 번의 양차 대전에서 다 지잖아요. 전쟁에서 다 진 나라잖아요. 1차 대전도 독일이 졌고 2차 대전도 독일이 졌잖아요. 이걸 다 뺏깁니다. 뭐 소련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뺏기게 되는 거고 이때 요 지역까지 다 뺏기게 돼요. 그래서 독일의 영향력이 이때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독일 통일의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근간에는 여기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프리드리 대왕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독일의 산업 발전은 간세 동맹을 통해서 하나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국을 얘기할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철도망이 건설이 되어지고 그리고 철도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이제 국영철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적으로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철도를 건설하면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석탄이 많이 필요하죠. 철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석탄을 구매하기 위해서 석탄을 채굴하는 작업들, 뭐 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석탄을 채굴하기 위한 탄광을 개발하려면 자본이 필요할 것이고 그 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 석탄을 채굴하고 하다 보니 그거가 관련해서 연관되어서 이제 제철공업 이런 것들도 발달을 하게 되고 철강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철강공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특히 기계 가공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기술력이 집적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무기 생산 능력도 엄청나게 향상되게 되고 이 향상된 석탄 생산력, 철강 생산력, 무기 생산력, 기계공학의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보불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독일을 통일하게도 만들어주지만 세계 1차 대전이나 세계 2차 대전과 같은 양차 대전, 세계 대전을 통해서 독일이 패망하는 패망하는데 원인은 그건 아니긴 하죠. 세계 대전을 벌일 수 있을 만큼의 국가가 된 원인이 뭐 동일 산업이 그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라보는 것이고 독일이 이렇게 후발주자로서 시작을 했지만 공업화를 빨리 이룩할 수 있었던 거에는 결국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어요. 정부가 직접 금융기관 설립하고 정부가 직접 철도망 만들고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하고 뭐 산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어요. 독일은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산업 정책이 독일의 공업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 특징이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도 독일 사람들이 되게 노벨상도 많이 받고 과학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그래서 화학공업이나 전기공업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이 많이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어떤 독일의 산업의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문제도 등장합니다. 뭐 그것을 이제 일종의 카르텔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독일은 그것이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을 하고 산업화를 이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긴 했는데 그것이 뭐 어쨌든 뭐 가져다 주는 문제점은 차지하고라도 어떤 그 카르텔을 통해서 생겨날 수 있는 어떤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했고 독일이 굉장히 그 스타트 자체가 늦었지만
빠른 속도로 쫓아가서 영국과 같은 어떤 그 산업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는 미국인데, 미국 독립전쟁과 남북전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끊어서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에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